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한 개인 파산 사건 보고서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한 번의 어떤 재정적 여정, 그리고 회생 과정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물론 사건 번호나 관련 인물 정보는 저희가 다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참 한 개인의 삶과 또 법 제도가 어떻게 만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흥미로운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보고서를 통해서 한 개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파산에 이르게 됐는지, 또 법원은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지 이런 걸 함께 보면서 개인 파산 절차가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걸 좀 생생하게 느껴보는 게 목표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채무자의 상황, 그리고 또 파산 관제인의 판단 과정을 따라가 보면요. 이 제도의 취지랄까, 또 현실적인 고민 같은 걸 엿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보고서를 보니까 채무자는 57살 남성분이시고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현재는 직업이 없는 상태시네요. 네, 무직 상태죠. 파산 신청의 직접적인 계기는 2022년 초부터라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또 실직하고 생활비 부족이 겹쳤다고 합니다. 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죠. 그런데 이분의 사연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2012년에 이혼을 하셨고 그 후로 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카드 대출 같은 걸로 충당하면서 그러다 보니 빚이 계속 늘어난 거죠. 네, 맞아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죠. 급한 불 끄려다 빚이 더 늘어나는. 게다가 우울증하고 알코올 의존 문제까지 좀 있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근로가 쉽지 않았고 대리운전이나 단기 알바로 겨우 버티셨다고 하네요. 건강 문제까지 겹치면 정말 힘들죠. 그러다가 2019년에 운전기사로 취업을 하셨는데 근데 이게 또 안타깝게도 음주운전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면서 2020년에 결국 퇴사를 하셨어요.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었겠네요. 네. 그 이후로는 일용직으로 근근히 생활하시다가 결국 파산 신청까지 이르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채무자분 2009년에도 같은 법원에 파산하고 면책 신청을 해서 면책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이에요. 과거에도 한번 면책을 받으셨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번의 실패가 아니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재정적인 어려움이 좀 반복되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우울증, 알코올 문제, 실직, 그리고 결정적으로 음주운전 면허 취소까지. 이런 개인적인 위기들이 어떻게 연쇄적으로 작용해서 재정 파탄으로 이어지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면책을 받았는데 다시 파산이라니. 그 점이 혹시 이번 결정에는 좀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그러진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반복된 실패로만 보지는 않았던 걸까요? 물론 고려는 했겠죠. 하지만 파산 관제인은 현재 상황을 더 중점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재산 상황은 어떻게 되었는지도 중요하고요. 네, 재산 상황. 그건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현재 이분의 재산은요. SH공사 임대주택 보증금 이게 한 1,3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2011년식 경차 한 대. 이게 전부입니다. 차량 가액은 한 150만 원 정도로 평가되었고요. 정말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는 상황이네요. 보증금이랑 차 한 대가 전부라니. 그렇죠. 반면에 빚은 총 7,5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채권자는 딱 한 곳으로 되어 있어요. 자산유동화 전문회사라고요. 자산유동화 전문회사요? 보통 여러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사들여서 관리하는 곳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마 과거에 여러 곳에 졌던 빚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 곳으로 다 모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파산 절차에서는 이 거의 없는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보증금이나 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 부분에 이제 파산 관제인이 판단합니다. 파산 관제인은 법원을 도와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그런 중립적인 전문가인데요. 보고서를 보면 일단 임대차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압류할 수 없는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최소 생계 보장 차원이군요. 네. 그리고 차량은 이게 비록 재산이긴 하지만 채무자의 거의 유일한 이동수단이고 또 가액이 매우 낮잖아요. 150만 원 정도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서 환가 포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환가 포기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그 차를 팔아서 빚 갚는 데 쓰지 않고 채무자가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의미입니다.
처분하지 않는 거죠. 아, 그렇군요. 빚을 갚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분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거나 다시 좀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은 남겨두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파산제도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니까요. 단순히 빚 청산만이 전부는 아닌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상황을 거의 혼자 헤쳐나오셔야 했던 것 같은데 혹시 가족의 도움 같은 건 없었을까요? 네, 그 부분도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2012년에 재판상 이혼을 하셨고 그때 재산 분할은 없었다고 하고요. 24살 아들이 한 명 있지만 따로 살고 있고 부양 관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 그럼 부모님은요?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셨고 상속받은 재산도 없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기댈 수 있는 어떤 가족 지원 시스템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렇군요. 이런 좀 고립된 상황 역시 파산 관제인이 채무자의 전반적인 어려움을 판단할 때 간접적으로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이네요. 과거 파산 이력도 있고, 현재 재산은 거의 없고, 건강 문제도 있고, 가족 지원도 없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파산 관제인은 최종적으로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이게 제일 궁금한데요. 네, 파산 관제인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 채무자회생법에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만한 사유들, 즉 면책 불허가 사유라는 걸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죠? 예를 들면 재산을 의도적으로 숨긴다거나 허위로 빚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법원에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입니다. 관제인은 조사를 쭉 해보니까 이 채무자에게는 이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 그럼 불허가 사유는 없었다. 네. 따라서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면책 허가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까 봤듯이 처분해서 채권자에게 나눠줄 재산, 즉 환가일 재산이 없잖아요. 네, 보증금이랑 차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파산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파산 절차 폐지 의견도 함께 냈습니다. 면책 허가와 파산 절차 폐지 두 가지 의견을 낸 거군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채권자 측, 그러니까 그 자산 유동화 회사에서도 이번 절차에 대해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채권자도 동의했다는 거네요? 동일하기보다는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는 거죠. 상황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보고서는 정말 한 개인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 파산에 이르렀지만 법 제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는 그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네요. 특히 과거에 파산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과 또 재활 가능성을 보고 면책을 권고했다는 점이 참 인상적입니다. 맞습니다. 파산 및 면책 제도는 단순히 실패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라든지 제도 악용 가능성은 늘 경계해야 하겠지만요. 그렇죠. 하지만 이 사건처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제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사례를 어떻게 보셨나요? 개인의 실패, 그리고 재기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